장관님,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아주 놀라울 단어가 선택되었었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육자회담 초기에 제가 미국과 협의하면서 북한의 핵이 불가역적이 되어야 된다. 핵 폐기가. 이러한 그 논의 과정에서 출현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미국이 맨 처음 쓰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저는 초기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불가역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목표가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 단어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머릿속에 불가역이라는 단어가 다자조약이나 또는 양자조약이나 또는 양국 간의 그 외교적 합의에서 쓰여진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어 군축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확산을 막는다,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막는다 하는 그런 군축 회담에서는 나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은 그런 어떤 인권 유린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불가역적인 이런 합의다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합의 내용을 봤을 때 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전체의 그 내용, 그리고 그 경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단어가 합의 내용에 들어갔는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T 타스크포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용어이죠. 불가역적이라는 건. 저는 이 용어가 그냥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단어가 왜 선택되었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적을 하였습니다. 최근 본의원에게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이 당신이 국정원장 재직 시에 만든 타스크포스를 지휘하면서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완전히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지금 장관님께 생각할 때 이 용어는 어느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타스크포스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공개로 한다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내용을 파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또 의원님께서 저희와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 하면은 그걸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된 채 한일 간의 국정원, 비서실장이 지휘하는 국정원의 타스크포스가 협상까지 다 하고 문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외교부에 보내서 이것을 발표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직원들은 자괴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결과를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맞았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이 중요한 외교 업무를 국정원이 담당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적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경과의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있어서 그 발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만일 하고 그렇다면 네. 외교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정원이 협상도 하고 문안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외교부로서는 앞으로 외교부 본연의 업무는 절대 다른 기관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검토 결과 저희가 그 절차적으로나 그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훈을 삼아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외교는 외교부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국민과 대통령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부터 북핵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제7차 실험을 하자 미국은 즉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격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방사포로 서울 중심부를 폭격하여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공격해 온다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이 시나리오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북 선제 공격은 곧 전면전으로 발전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엄중한 북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평소에 생각하는 북핵 문제의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예, 현실 가능성과 별도로 순전히 이론만 놓고 보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력에 의해서 해결을 찾는 방법도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고요. 제재와 압박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대화와 협상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이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는 비핵화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교적 방법, 협상을 통해서 퀴드 프로코, 즉 상호 대응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력으로 핵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서 또는 통화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것이 제1의 선택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적 선택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한국의 일각에서도 그 주장에 굉장한 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의 불가피성이나 당위성 주장의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뒤로 주고 말로 받는 전면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대응에 전쟁을 각오하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바라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순서를 건너뛰어서 첫 번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북한은 지난 25년간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정말 좀 모한 말로 광분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총리님, 이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제재를 강화하면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도 완전한 해결을 보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두 번째, 협상입니다. 그동안 협상은 몇 차례 있었지만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협상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의외는 아닙니다. 협상 무용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결국 전쟁하지 않는다면 협상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되 꼭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은 하지 맙시다. 제가 경험한 제1차 핵위기부터 오늘까지 이런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협상과 2000년대 6자 회담의 결과가 준 교훈입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핵 문제에 관여해왔고 협상체를 만들어왔고 협상에 수석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절실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상기됩니다. 이 정부가 협상, 우리가 대화라는 용어를 요즘에 매우 진부한 용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화책, 협상을 유화책으로 매도가 되고 유화라는 말도 진부해져 버렸고 대화라는 말도 요즘 아주 진부해졌습니다. 일각의 공격 때문에 그렇죠. 대화에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무시합니다. 저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 때문에 고뇌가 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깊이 검토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대안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검토의 내용은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더 좋은 대안을 얻어내기 위한 방침이 아마 국민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장관님께서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NSC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논란이 증폭됐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님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 구도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현재 미국의 전략을 볼 때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 국방장관이나 그 핵심 요원들하고 얘기해 볼 때는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은 어려운 이야기며 실현되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남북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도 맞습니다. 매우 미묘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핵이 없던 1991년까지 남한에는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는 남한에서 전술핵이 철수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역설이요 함정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포의 균형은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핵 경쟁 의식이 냉전 중에 동원되었던 논리였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문서가 아닙니다. 이 합의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도덕적 가능성과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변국가의 국익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고결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핵화의 고결성은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압할 수 있는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이든 채 이 중요한 외교 업무를 국정원이 담당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적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경과의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있어서 그 발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만일 하고 그렇다면 네. 외교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정원이 협상도 하고 문안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외교부로서는 앞으로 외교부 본연의 업무는 절대 다른 기관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검토 결과 저희가 그 절차적으로나 그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훈을 삼아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또 의원님께서 저희와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 하면은 그걸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된 채 한일 간의 국정원, 비서실장이 지휘하는 국정원의 타스크포스가 협상까지 다 하고 문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외교부에 보내서 이것을 발표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직원들은 자괴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결과를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맞았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완전히 배제적 합의에서 쓰여진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어 군축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확산을 막는다,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막는다 하는 그런 군축 회담에서는 나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은 그런 어떤 인권 유린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불가역적인 이런 합의다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합의 내용을 봤을 때 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전체의 그 내용, 그리고 그 경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단어가 합의 내용에 들어갔는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T-타스크포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용어이죠. 불가역적이라는 건. 저는 이 용어가 그냥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단어가 왜 선택되어 장관님,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아주 놀라울 단어가 선택되었었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육자회담 초기에 제가 미국과 협의하면서 북한의 핵이 불가역적이 되어야 된다. 핵 폐기가 이러한 그 논의 과정에서 출연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미국이 맨 처음 쓰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저는 초기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불가역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목표가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단어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머릿속에 불가역이라는 단어가 다자조약이나 또는 양자조약이나 또는 양국 간의 그 의견인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적을 하였습니다.
최근 본의원에게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이 당신이 국정원장 재직 시에 만든 타스크포스를 지휘하면서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완전히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지금 장관님께 생각할 때 이 용어는 어느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타스크포스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공개로 한다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내용을 파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